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3년 제3회 전기기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CBT 보고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이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와 감쇄율은, 자, 전달 함수에서 고유 주파수와 감쇄율을 알기 위해선 2차 전달 함수의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차 전달 함수 기본식인데, 여기서 여기 오메가 n 이렇게 보이시죠? 얘를 고유 주파수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델타 얘를 감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준 전달 함수에서 고유 주파수 감쇄율을 찾으면, 우선 일단 이 기본식과 문제에서 준 전달 함수를 비교해 보면, 이 기본식의 s제곱 앞에는 1이 있는 거죠. 1은 써주지 않는 거니까 여기 1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준 전달 함수에는 4가 있네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이 4부터 없애줘 볼게요. 자, 이 4를 없애주려면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에도 4분의 1을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4분의 1을 곱해줘야 식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제곱의 상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 분자 분모에 4분의 1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S제곱은 기본식의 S제곱과 같이 앞에 있는 상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1은 적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S에 4분의 1 곱해서 4분의 1 S, 그 다음에 1에다가 4분의 1 곱해서 4분의 1. 여기 분자도 1이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기본식과 이제 비교해 보면 S, 여기 S 있죠. 4분의 1이 이 델타 오메가 n을 곱한 이 값이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델타 오메가 n이 4분의 1이고, 여기 오메가 n의 제곱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 가지고 이제 고유 주파수와 감쇄율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 일단 고유 주파수부터 구하면, 여기 요 제곱 없애려면 양변에 루트하면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고유 주파수는 루트 4분의 1, 요 구항류 계산기에 눌러서 확인해 보면 0.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기에서 고유 주파수 0.5 아닌 건 1번과 4번이 있네요. 얘네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요 식에다가 고유 주파수가 0.5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오메가 n에다가 0.5를 적용하면, 자, 그러면 이 델타 고유 주파수는 4분의 1이다. 여기서 이제 감쇄율 델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오메가 n, 즉 이 고유 주파수는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 감쇄율은 이 오메가 n에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쇄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했고요. 오메가 n 고유 주파수는 0.5라는 거 위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5 적용하면 감쇄율은 0.2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떤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2차 전달 함수의 기본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지요. 얘 암기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쭉 정리 한번 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다음과 같은 상태의 방정식의 고유값 람다 1, 람다 2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고유값이에요. 고유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데, 여기서 i는 단위 행렬, 그리고 a는 상태 방정식에서의 이제 시스템 행렬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 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스템 행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스템 행렬을 알기 위해서는 상태 방정식의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식에서 요 a가 이제 시스템 행렬이거든요. 이 시스템 행렬. 그래서 얘를 찾는 겁니다. 우선 이 식에서 얘는 x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a가 되고, 요 x12가 xt가 되고, 그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고 R1, R2가 UT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비교하면 A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A는 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태 방정식에서의 A, 얘를 이제 시스템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A가 어떤 건지 찾았어요. 그러면 A를 여기다 적용해서 요거 람다 고유값을 알아내면 되겠지요. 자, 여기서 I는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했어요. 단위 행렬은 뭘 뜻하냐면 1, 0, 0, 1 얘가 단위 행렬이에요. 이 단위 행렬에다가 람다가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A는 이제 이 행렬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랑 람다 마이너스 1은 람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0, 0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A, B, C, D가 있으면 AD 마이너스 C, B, BC가 되겠죠. BC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특성 방정식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행렬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AD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BC 그러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해서 정리하면 요렇게 곱하면 람다의 제곱,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람다,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람다,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람다 플러스 2에다가 2 곱하기 3은 6, 마이너스 6 해서 요거 계산하면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람다 마이너스 4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죠. 두 개의 수를 곱해서 4가 돼야 되고요. 그 곱한 두 수를 더하면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두 개의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 두 개의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은 마이너스 4지요.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 1이 되겠네요. 얘는 람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람다 플러스 1를 곱해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정리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얘가 0이다. 요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특성 방정식도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요게 고유값인데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이 고유값의 이게 고유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로 안이 0이 되면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4가 들어가면 되고요. 요 가로 안의 값도 0이 되면 이제 식이 성립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유값 람다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특성 방정식, 요 기본식에서 이제 시스템 행렬 찾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행렬 정리하는 거 쭉 써보시면서 한번 분위기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다음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입력분의 출력의 값은 여기 RS가 입력이죠? CS가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뭐예요?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예요.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1 마이너스 루프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구합니다. 자,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곱한 값이죠. 그 다음에 루프 이득은 내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걸 루프 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전향 경로 이득부터 볼까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1, 2, 3, 1 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한 값이 되고요. 자, 루프 이득은 우선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오네요. 얘 하나랑 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거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자, 우선 얘부터 할게요.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2, 3, 5 다 곱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3, 4 두 개 곱해줘서 루프 이득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더하면 1 마이너스 예 분의 전형 경로 이득 얘를 공학용 계산기 놓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1분의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꼭 해보시고 왜 답이 이렇게 나왔는지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일정 입력에 대한 잔류 편차가 있는 지역에는 자, 해설 및 용어 설명을 보면 목표값에 대한 편차값을 검출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동작하는 즉 잔류 편차에 의한 동작되는 제어계를 비례 제어계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예,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는 비례 제어계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로 표시되는 제어계는 자 블록 선도 이렇게 있고요. 보기를 보니까 뭐 0형, 1형, 2형, 3형이 있네요. 이 문제는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 블록 선도 안에 있는 이 식을 보고 S에 S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 앞에 S가 없다 하면 0형, S에 1승이다. 1승은 뭐 적어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S만 있다 하면 1형. 그 다음에 S의 제곱이다. 2형. 예,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그냥 S만 있죠? 그러면 1형 제어계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건데, 왜 1형 제어계가 되냐면, 자, 0형 제어계는 게루프 전달 함수에서 여기 앞에 예, S가 없는 게 이제 0형 제어계라고 해요. 여기 S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S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거든요. 예, 그래서 0승이기 때문에 0형 제어계예요. 근데 여기는 S가 있죠. S의 1승 그 다음에 S의 제곱 2승 이기 때문에 이제 2형 제어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얘는 게루프 전달함수예요. 게루프 전달함수 뭐죠? 우리 블록선도 1 플러스 GS HS 분의 1에서 얘를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얘를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0형인지 1형인지 2형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죠? 루프 이득이죠.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잖아요. 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게루프 전달함수가 여기서는 S의 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나왔을 때 뭐 0형이냐 1형이냐 2형이냐 이런 거를 찾아라 하면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요 S의 승을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 의한 방법 중 불안정한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은 자, 예, 이 문제는 이 보기에서 주는 특성 방정식을 이제 루스 판별법을 이용해서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판단한 후에 불안정한 제어계를 찾아라. 예, 이런 문제가 되겠죠. 우선은 루스 안정도 판별법, 네, 루스 판별법이라고 해요. 이 루스 판별법 하는 방법은 이래요. 우선 여기 다 S의 3승이죠. 그럼 가장 높은 차수의 S를 이렇게 써놓고요. 차수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쭉 써줍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는 지금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적는 거예요. 근데 요게 답이 4번이네요. 4번. 자, 우선 4번을 가지고 이제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우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적는 거라고 했죠. 요 앞에 보면은 S의 상수 앞에 1이 있는 거죠. 1, 3, 2, 8이죠. 1, 3, 2, 8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요 아래 것들은 요 위에 거를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S1은 여기 S1승은 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분모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얘부터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요 밑에 있는 것도 요 옆에부터 할까요? 옆에부터 하면 얘도 역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게 분모로 오고 여기 이제 이 옆에 있는 거라고 곱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3 곱하기 0은 0 마이너스 1 곱하기 요 옆에 여기도 0이죠. 1 곱하기 0은 0 0 마이너스 0 0에다 3을 나누면 0이죠. 그래서 요 옆에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와서 얘도 역시 얘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분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곱한 거 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근데 얘는 3과 0을 곱하면 0이죠. 0.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얘랑 약분되면 8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8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구하는 위에 옆에가 0이잖아요. 그럼 0 위에 있는 수가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거는 계산을 하면 항상 이렇게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이때 이 특성 방정식이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1열의 결과값을 보고 부호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불안정. 부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그럼 안정이에요. 자, 보면 1,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바뀌었죠. 한 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2번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부호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불안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불안정형 근은 몇 개냐 이것도 문제 나오거든요. 근은 부호가 바뀐 횟수 근의 횟수는 부호가 변경된 횟수와 동일하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부호가 몇 번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마이너스 플러스로 2번 바뀌었죠? 그래서 불안정한 근은 2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불안정한 제곱에만 찾는 거니까 4번이 이렇게 해서 중간에 부호가 변경됐기 때문에 4번이 불안정하고요. 1, 2번, 3번 이것도 한번 테스트 삼아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 2, 3번은 분명히 부호가 이제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요렇게 이제 3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특성 방정식에서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요런 3차 방정식이 있다 하면은 얘랑 곱한 값이 얘랑 곱한 값보다 크면 불안정이다. 얘랑 곱한 값이 가운데 두 개 곱한 값보다 작으면 안정이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1과 8을 곱하면 8이죠. 8. 3과 2를 곱하면 6이죠.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때는 뭐라고요? 불안정. 딴 거 한번 볼까요? 1과 2를 곱하면 2. 4와 5를 곱하면 20이죠? 20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안정. 요거 보면 1과 4, 4지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1과 5 곱하면 5입니다. 이것도 바깥게 크죠? 그래서 안정. 얘도 1과 4 가운데 거 2와 3 곱하면 6입니다.
6이 더 크죠? 그래서 안정. 얘네들은 안정, 얘는 불안정이다. 요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건 이제 3차 함수일 때, 3차 방정식일 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 것들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정리됐던 방식으로 해서 루스 판별식 정리해서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부호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이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루스 판별식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 넘어갈게요. 67번 다음 과도응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도응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감소의 최대 오버슈트에 대한 제2의 오버슈트의 비로 나타내요. 근데 여기는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와의 비라고 했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1, 2,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8번 전달함수가 이런 값으로 주어진 시스템의 단위 임펄스 응답은? 자,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예요.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이해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선 임펄스 응답이라는 건 입력이 1일 때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 여기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얘가 1일 때에 얘를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펄스 응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출력은 얘다. 그래서 얘를 보면, 보기를 보면은 여기 S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바꿔놨죠.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역 라플라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정리를 하면 얘는 이제 부분 분수로 나누는데 얘는 S제곱입니다. 2차 함수예요, 2차. 요거는 이제 헤비사이드라는 이제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이용해서 부분 분수로 나눕니다. 나누는 건 분모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얘를 요렇게 부분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S제곱이 있는 부분은 A 플러스 B의 S 플러스 S 플러스 1 부분을 이제 C로 해서 A, B, C를 요거 지금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요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A, B, C를 구하는 거예요. A, B, C를 구하는데 자, A는 이렇게 구합니다. A는 A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요 원래식에서 지워요.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S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가 포함되어 있는 요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을 요 S에다 적용을 시켜요. 뭐예요? 0이 되겠죠, 0. 그래서 A는 요 S제곱을 제외한 여기다가 S에다 0을 적용하면 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B는, 여기서, 여기 S 플러스 1. 얘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분수. 이런 식이 있어요. GS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GS의 미분 나누기 GS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는 식이 있거든요. 미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대로 정리를 하면, 요거 GS, 얘를 미분하면 S 플러스 1 미분하면 얘 상수는 사라지고 S 1은 넘어와서 1. 그죠? 그냥 1이 되죠. 1. 그 다음에 GS의 제곱. 그러면 S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올려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요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0이 되겠죠. 그래서 0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도 마찬가지로 요 원래 식에서 C의 분모를 지워요. 그러면 S제곱분의 1이 남죠. 그래서 S제곱분의 1. 여기서 C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는 S의 근, 뭐예요? 마이너스 1 적용하면 0 되겠죠. 그래서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적용하면 C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 시간의 함수로 만드는 거죠. 네,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은 T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S분의 1은 1입니다.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요거 1이니까는 1T 1은 써주지 않으니까 2에 마이너스 T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요 어렵지요? 네, 요거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69번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하였을 때 GJ 오메가의 크기와 위상각을 극좌표에 그린 것으로 이 궤적을 표시한 선도는 암기 나이퀴스트 선도입니다. 크기와 위상각을 극좌표에 그린 것 나이퀴스트 선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그림의 시퀀스 회로에서 전자접촉기 X에 의한 A 접점의 사용 목적은 자 X에 의한 A 접점 얘지요. 얘 사용 목적은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 여기서 이 접점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접점이 어떻게 이제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드냐면 자, 요 PB는 푸시 버튼이라고 해서 누르는 버튼을 의미합니다. 얘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 회로가 연결이 되겠죠. 그럼 신호가 쭉 연결이 돼서 X를 여자시킵니다. 여기서 여자란 의미는 자속을 일으켰다. 자속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속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여자가 되면 X에 관련된 접점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동작을 하겠죠. 자신의 접점이에요. 그죠? 얘가 동작을 하면 요 A 접점은 붙어서 회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신호, 즉 전류는 일로도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얘가 계속 여자된 상태가 유지될 거예요. 언제? 얘 PB 버튼 손을 떼도 이쪽에서 신호를 끊어줘도 자기의 본인의 접점에 의해서 신호를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자기 유지 회로예요. 그래서 이 접점은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접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71번 4단 자정수 ABCD로 출력측을 개방시켰을 때 입력 측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Z11은 I1분의 V1의 I2는 0을 적용했을 때 이런 식이 됐다. 요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역시 답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 이해 못하셔도 돼요.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 있어요. 4단자 정수에서 V1 1차 전압은 Z11 1차 전류 플러스 Z12 2차 전류. 그 다음에 Z21 1차 전류 플러스 Z22 2차 전류다. 근데 여기서 출력측을 개방시켰다고 했죠. 개방하면은 출력측이 개방됐다는 얘기예요. 즉 출력측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력측에 전류가 흐를까요? 부하가 없는데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I2 얘네들이 0이 됩니다. 0이 되면 V1은 Z11 I1. 근데 여기 Z11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Z11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Z11은 I1분의 V1이다. 언제? I2가 2차 측이 개방되어 있을 때. 2차 측이 개방되면 I2는 0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ABCD 4단자로 이제 표시를 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선 Z11은 I1, V1, I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자, ABCD 4단자로, 이제 전송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나타내면 V1은 A V2 플러스 B I2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I1은 C V2 플러스 D I2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여기서도 출력측이 개방된 걸 적용을 해줘야 돼요. 출력측이 개방됐으면 부하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부하가 없으면 2차 전류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 0, 얘 0 따지면 V1은 A V2고요. I1은 C V2입니다. V1, I1 여기다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하면 Z11은 I1 C분의 2분의 V1 A V1 이렇게 되겠죠. 얘랑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C분의 A.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요거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암기만 해도 관계없는 문제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임피던스가 15 플러스 J45의 회로에 전류 I는 5에 2 플러스 J 암페어의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전압 V는? 자, 요거 전압 구하는 문제죠. 전압 V는 IR. 근데 여기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이 아니고 임피던스지요. 그래서 IZ로 계산해주면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5에 2 플러스 J 5에 2 플러스 J 곱하기 임피던스 15 플러스 J4 요거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에 이대로 그대로 두시면 요런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기를 보면 이 값하고 똑같은 게 없지. 보니까 지금 묶었네요. 자, 요거 10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10으로 묶어보면 13 플러스 J 1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죠? 5로 묶어볼까요? 그럼 5 나누면 26. 여기서 5 나누면 23. 그래서 5, 26 플러스 J 24. 네, 얘가 답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오음의 법칙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꼭 한번 눌러보시고, 요렇게 답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3번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5인 평형 Y 부하에 평형 3상 전압 200V를 인가할 때 무효 전력은 약 몇 바인가? 자, 문제에서 무효 전력 물어봤죠? 무효 전력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VI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V는 선간 전압을 의미하고요. I는 선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선간전압. 요 문제에서 평형 3상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림도 그려보면 Y결선 했다고 했죠? 요 부하가 Y결선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임피던스는 이런 값을 갖고 여기서의 전압은 선간전압 2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200V.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I는 R분의 V. 오메 법칙이죠. 근데 여기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 아니고 임피던스죠. 그래서 Z분의 V가 되겠습니다. Z분의 V.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Z분의 V, 여기 흐르는 전류죠.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는 이 값을 갖고요.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고요. 요 2는 이제 상전압을 의미해요. 상전압을 의미하고요. Y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죠. 그래서 이때의 상전압은 선간전압 200에다가 루트 3을 나눈 값이 돼요. 그래서 요 임피던스 크기 어떻게 구하죠? 요 앞에 있는 실수 플러스 뒤에 있는 허수. 그래서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그 크기를 구하죠. 그래서 임피던스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분의 상전압 루트 3분의 2배.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1.5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압 여기다 적용하고 전류 여기다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게 각도잖아요. 각도는 어떻게 나타내요? 각도는
아크 탄젠트 저항분의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그죠? 근데 이 저항과 리액턴스 어떤 걸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요거 보고 알 수가 있지. 그죠? 자,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실수, 임피던스가 U 플러스 J8이다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실수가 저항을 의미하고요. 요 뒤에 있는 허수가 리액턴스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아크 탄젠트 6분의 8.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크 탄젠트 6분의 8.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고학년 계산기에 누르면 53.13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각도 계산한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 루트 3 곱하기 전압 200V 곱하기 전류 11.55 곱하기 사인 각도 53.13 하면은 이때 무효전력은 3200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20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이 무효전력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류를 구하는데 적용해야 되는 전압은 상전압이라는 거.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각도 구하는 방법은 아크 탄젠트 저항분의 리액턴스로 구한다는 거. 요거 꼭 스스로 정리하고 계산해 보시고 답도 확인해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4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 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A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B 전압이라고 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A 전압에서 B 전압을 빼든 B에서 A 전압을 빼든 그 전압의 차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6볼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6볼트일 때 이 두 개의 전압차는 6볼트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여기서 이용해서 적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우선 구해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하면 V1의 전압 어떻게 구하죠? 여기를 이 이용을 R1, R2라고 하면 이제 공식을 적어보면 V1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옴이네요. 3옴분의 2 곱하기 전체 전압 6V 하면은 얘는 4V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4V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해볼까요? 똑같이 구하면 돼요, 이거랑. 자,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그러면 6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 6V 적용하면 얘는 2V 되겠네요. 그럼 여긴 2V. 얘랑 얘랑 빼면 2V.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B 양단의 전압차는 2V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이 여기 이렇게 해설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5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전압이 이런 값을 가진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도 문제 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 이해 못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뭐 구한 거죠? 임피던스 물어본 거죠. 임피던스. 저항과 캐피시턴스가 병렬로 되어 있네요. 저항은 그냥 R이고요. 이 캐피시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 이거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용량성 리액턴스를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캐피시턴스 값으로 계산되는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턴스, 이 값과 저항 R을 병렬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 플러스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합분의 곱. 얘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요거 정리하는 방법은 요거 이렇게 요거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요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운 거 곱한 거 분해 먼 거 곱한 거 얘랑 약분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보기를 보면 이거랑 똑같은 게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단서를 준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전원전압은 이 값을 갖는다라고 했지요. 이것 때문에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RC 병렬회로에서 오일러 함수를 이용해서 이때 전원 전압을 구하면 2의 Jωt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 3, 2의 마이너스 5t지요. Jωt가 요 승이에요. 그래서 요게 Jω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Jω. 그래서 우리가 병렬로 정리한 합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됐죠. 요 Jω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5 적용하면 이제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R1, R2가 100옴이며 인덕턴스가 5헨리인 회로에서 시정수는 몇 세크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죠? 시정수 물어봤죠. 시정수는 RL 직렬회로죠. 이 회로. RL 직렬회로에서는 R분의 L 인덕턴스 값으로 시정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R1, R2가 100옴 똑같은 저항값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개의 저항값의 2분의 1이 합성 저항값이 되지요. 요거 합분의 곱으로 해서 해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 R은 50이 되고요. L은 5헨리 됐네요. 5. 그러면 R 50분의 5 하면은 0.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단위는 세크. 그래서 시정수는 0.1.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 시정수 RL 직렬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분의 L로 구한다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회로에서 20옴의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우선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하죠? 전류의 제곱의 저항값을 구하죠. 근데 여기서 어디서의 소비 전력? 25옴. 요 25옴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하랍니다. 저항은 알겠는데 전류값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로가 전화번과 전류원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이때 어떤 걸 사용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에서 기본은 전화번은 달라, 전류원은 개방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우선 전류원을 개방하고 얘를 개방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우선 구할게요. 전류값. 자, 얘를 개방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개방. 그러면 이 회로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회로를 무시를 하고, 자, 여기서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 1옴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V. 그렇게 그린 게 이제 요런 이제 회로가 되는 거예요. 즉, 전류원을 개방한 회로, 이 회로와 이 회로는 등가 회로, 똑같은 회로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25옴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을 한번 봅시다. 자, 일로 흐르는 전류값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값, I는 R분의 V, R은 전체 저항이 될 거예요. 그죠? 전체 합성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은 이것과 이것이 직렬로 되어 있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고요. 이 안에서 얘와 얘는 병렬로 되어 있어요. 병렬로 구하면 되고요. 얘는 뭐예요? 직렬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직렬 두 개 더하고요. 얘와 병렬이죠? 그러면 합분의 곱. 합분의 곱에다가 이것과 이것은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줘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전체 합성 저항은 4.45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전체 저항값이 4.455ohm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항값 여기다 놓고 전압 27V 여기다 적용하면 이때 전체 흐르는 전류값은 6.06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나눠지고 이쪽으로 나눠지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 요거 계산해 보면 자, 이 전류값은 여기 양쪽에 있는 저항값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20 플러스 5 요 진열이니까 여기다가 분자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올려요. 반대쪽 4ohm이죠? 4ohm 곱하기 전체 전류. 예, 그래서 6.06 계산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은 0.8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요거 계산된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해서 얘가 R1이고 얘가 R2입니다.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분기가 되잖아요. 여기에 I2라고 할까요? 그냥 I라고 할게요. 전류 I를 구하면 요 I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단 얘기예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린 다음에 전체 전류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전류값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R2니까 여기도 I2라고 할게요. 네. 요게 이제 공식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이제 0.8A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류원을 개방하고 2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게 이제 0.8A다. 요번에는 전류원을 개방했으니까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구해봐야 되겠죠. 자, 단락시켜 볼게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지금 요걸 보면은 1ohm에서 20ohm 쪽으로 1ohm에서 20ohm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6.06A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를 전압원을 단락시켜 볼게요. 전압원을 단락하면 전압은 0V가 되겠죠. 그죠? 0V. 단락. 이렇게 단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좋네요. 이렇게 단락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회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자,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쭉 따라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얘도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얘가 지워지겠죠. 얘가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가 지금 올라가서 25ohm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회로가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그려지고요. 즉 이게 이 회로 여기 전압원을 단락시킨 회로와 이제 등가 회로 똑같은 회로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5ohm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류를 알아보면 여기 이제 6A가 이렇게 흘러요. 네, 6A가 어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우선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쪽 방향으로 가는 전류를 구해야 돼요. 이쪽 전류니까. 근데 요거 구하면 여기 합성 저항을 알아야 우리 좀 전에 전류가 분기됐었을 때 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 구하면 1ohm과 4ohm은 병렬 1 플러스 4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것과 25ohm이 직렬 서로 더하면 여기서의 합성 저항값은 20.8ohm. 우리 25ohm이라고 합시다. 25ohm.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합성 저항은 25ohm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5옴, 여기는 5옴, 여기는 25옴.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20 플러스 5.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류값 6A를 적용하면 1.2A. 1.2A.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1.2A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2A가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쪽으로 나눠지고 여기 와서 또 합쳐진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1.2A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때에 그러니까 전압원을 단락하고 나서 25옴에 흐르는 전류는 1.2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면 요것도 이제 전류의 방향을 보면 1옴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1옴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에요. 예. 그러면 좀 전과 방향이 같죠. 그럼 서로 더해주는 거예요. 좀 전과 방향이 같으면. 그래서 좀 전에 구한 전류값 0.8A에다가 우리가 구한 1.2A를 더합니다.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다. 여기서 구한 전류값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다. 하면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A. 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2A다. 어느 때? 네, 이런 상태에서의 회로에서. 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소비 전력이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 25옴 하면은 80W가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의 문제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니까 요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연습을 반복하셔가지고 꼭 답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전압원은 달라, 전류원은 개방해서 구한다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8번 어느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되고 흐르는 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랍니다. 위상차.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순식값에서의 각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사인을 줬고 여기는 코사인을 줬네요. 우리 전압을 사인으로 바꿔볼까요?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바꿀 때는 이 각도에다가 플러스 90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 3 코사인 3t를 3 사인으로 바꿀 때는 3t에 요 코사인 뒤에 얘가 각도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90도를 더해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앞에 마이너스죠. 이거를 요 안에다 넣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마이너스 10도. 두 개의 각도의 차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90 마이너스 10 하면 90 마이너스가 플러스 10이 돼서 두 개의 각도차, 즉 위상차는 100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9번 위상정수가 8분의 파이 라디안 퍼 미터인 선로의 1MHz에 대한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전파 속도 구하라는 문제죠. 전파 속도. 자, 전파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으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위상정수거든요. 위상정수분의 2파이 곱하기 주파수. 이제 요게 이제 오메가죠. 주파수. 우선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준 게 위상정수.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주파수 여기다 적용하면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적용하면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그래서 주파수에 1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 적용해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요거 뭐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이제 계산하면은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요거 분수의 분수죠.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게 1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요거.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원고 곱해서 분자 곱하기 1 곱하기 10의 육수. 그래서 파이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 16 곱하기 10의 육수이네요. 근데 이게 10의 7승이니까 여기다가 10 하나 주고 1.6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전파 속도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80번 다음과 같은 외형파의 시료값은 파형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 파형의 시료값은 2번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문제예요. 자, 우선 시료값은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루트를 씌우고 민 평균값입니다.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 제곱을 한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값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식은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뭐 0에서 t 이게 이제 그 구간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변화하는 구간이 여기 한 구간, 여기서부터 한 구간, 두 구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여기는 이때 전압은 요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는 뭐예요? 밑변. 2파이분의 높이 5니까 뭐 1분의 5 이렇게 적용해도 되죠. 얘가 적용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게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겠지요, 그죠? 변한다 해서 여기다 시간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때 전압은 그래서 주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공식에 적용해야 되는 전압은 이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주기는 또 다르죠, 이거랑. 다르니까 여기는 계속 일정하네요. 마이너스 5로. 그럼 여기 전압은 그냥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를 이제 주기가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되니까 0에서 2파이까지의 주기, 전압이 이제 파이분의 10t라고 했죠?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 2파이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5의 제곱 dt.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얘를 이 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우선 요 제곱을 요 안에도 두면 t의 제곱 분의 100의 t의 제곱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자, t의 제곱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이 값이 분모에 들어가서 3분의 1 요렇게 하는 게 적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t의 제곱만 적분하면은 3분의 1 t의 세제곱입니다. 얘랑 3분의 1이랑 얘랑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 파이 제곱분의 100의 t의 세제곱. 이게 이제 적분을 한 거고, 구간은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25 상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25t가 돼요. 25t가 돼요. 왜냐? 25는 25 곱하기 1이지요. 1은 뭐예요? 어떤 수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에요. 그래서 t의 0승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t의 1승이죠. 얘를 여기 앞으로 넘어와서 분모에다 두고 분모분의 1 하면은 1분의 1이죠. 그래서 적분하면 25t가 되는 거예요. 25t. 얘가 25t가 되고, 구간은 2파이부터 파이까지.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요게 적분이에요. 자, 해서, 요거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요 t에다가 얘를 적용한 거 마이너스 얘를 적용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적용한, 3파이 제곱 분의 100 곱하기 2파이의 세제곱 마이너스 0을 적용하면 0이 되겠죠. 그죠? 0. 그래서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뒤에 거 파이, 여기다 이제 파이를 적용한 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적용. 여기다가 t에다가 파이 적용하면 25파이 되죠. 마이너스 25 곱하기 t에다가 2파이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얘를 그대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루트 6분의 100. 100은 10의 제곱이지요. 그래서 6분의 10의 제곱. 그래서 얘는 루트 6분의 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랑 얘랑 약분되면 루트 6분의 10이다. 또는 요게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하면 요렇게 안 나오고 3분의 5 루트 6 뭐 이렇게도 나오네요. 요게 뭐예요? 요거랑 이제 똑같아요. 자, 여기 아래 위에 루트 6을 곱하면 3 곱하기 루트 6 분의 5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 루트 6 두 개 곱하면 6이 되겠죠. 6 곱하기 6 그러면 3 루트 6 분의 요거 5 곱하기 6은 30 그럼 얘랑 얘랑 나누면 루트 6분의 1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요 계산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뭐 4.0824 뭐 이렇게도 나와요. 4.0824 뭐 이런 식으로 계산기 값이 나왔다. 그런데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4.0824를 여기 옆에다 적어두고 요거 하나하나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4.0824랑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를 눌러서 꼭 문제 보기처럼 답이 딱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요 문제 분명히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만 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해 안 되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3회 전기기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CBT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 않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일단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단 문제 답 암기하고 다음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배워나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내가 한번 풀어봐서 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풀어보면서 복습하고 오늘 공부 끝낼게요. 저는 다음 CBT 복원 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